반갑습니다. 여러 강의가 또 좋은 강의를 우리 오국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획을 해주셔서 수성구가 점점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용화도서관이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지역이 아주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거리 곳곳마다 인문학이 넘치는 그런 나라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범부 김정설 선생의 풍류에 대한 겁니다. 아마 범부 김정설이란 분을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나눠드린 책자 여기 풍류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제가 오기 전에 정리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간략간략하게 제가 알기 쉽게 적었기 때문에 그 제목을 보면서 짤막짤막하게 편하게 정리해드리고 풍류라고 하는 게 뭘까, 특히 범부 선생님이 생각했던 풍류가 뭘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부 김정설은 간단하게 말씀드린 박정희 정권의 부침, 흥하고 쇠하고 하는 과정과 같이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여 범부 또 젊은 분들이 논문을 쓰면은 범부 김정설은 우익의 표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범부의 동방학, 풍류 이런 부분에 제가 서문에도 일부러 적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범부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또 범부 연구회장도 지내고 그런 동안 그래도 범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해서 흩어진 자료도 모으고 연구회를 조직해서 각방에 범부와 숨결을 호흡을 같이 했던 분들도 만나보고 후손도 만나보고 흩어진 조각조각의 자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작업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범부는 김지아, 돌아가신 지아 선생이 제3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캠퍼스에 좌담회 할 때도 그렇고 범부를 다시 봐야 된다. 그 사람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냥 새로운 어떤 신인간 그리고 토착의 생명, 우리가 이제 또 지역성, 그 지역에 기반해서 생명학 같은 것을 구축하는데 되게 중요한 인물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일하고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분이 지아 선생이 영남대학에 석좌 교수로 2년 계시는 동안 같이 작업도 많이 하고 여기 계신 권오국 선생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마침 이 강의를 하니까 그런 추억들이 또 되살아납니다. 우선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앞부분을 좀 보면서 간략간략하게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풍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부 선생은 1897년에 태어나셔서 1966년,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의 영향을 주기도 했고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유신 정권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잘 돌아가셨다 생각합니다. 그런 그 역사에 휩쓸렸으면은 안호상이라든지 그런 철학하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유신의 설계도를 같이 짰으면은 더 심한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다행히 그분이 원했던 순수한 사상을 우리 만날 수 있는 것은 정치 깊이 인벌브가 안 됐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학이 없어요. 남긴 정치학계에 계신 분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한학을 배운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사상가로서 남을 수 있었던가 하는 점을 이제 차츰차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범부의 말들 위에 경주가 난 천재 사상가다. 그리고 근현대기 경주, 화랑, 풍류, 신라, 동방학, 동방의 의미를 새롭게 발굴하고 그것을 밝히는데
올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될 시점에 건국의 혼란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건국에 필요한 철학, 그리고 건국의 정치학 철학을 만들려고 했던 분입니다. 특히 건국에 뭐가 필요하냐? 윤리가 필요하다. 지금 말하면 국민윤리죠. 그게 이제 효라든지 효라고 하는 것을 지극한 정, 지정으로서 효를 들춰내고 지정.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러나오는 이 지정의 논리를 에토스로 깔다. 그게 통일이 오더라도 효라든지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도 문제고, 우리 본부세 그 말도 하셔서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이 지정이라는 걸 일깨워서 민족이 하나 되고 하는 게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하기도 하고 혁명을 하기도 하는데,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군화를 끊지도 않은 채로 범부 선생을 먼저 만나러 갔대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국가답게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통합의 윤리 같은 게 필요하고 정치의 철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청와대 옆에 방을 정해놓고 강요들이 레슨을 받고 그 몇 개월 동안 레슨을 받았다. 그런 인물입니다. 그게 정식 서류에는 나오지 않지만 정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 전에 자기가 원했던 사상으로 이게 정치화하지 않는다 해서 결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냐? 새로운 경세의 인물이 나오지 않을 건가? 이런 이제 우려를 하면서 그 뒤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서서히 박정희 정권의 평가마음을 서서히 잊혀져간 그런 인물입니다. 이후에 이제 작고한 지하 선생님, 김지하 선생, 시인 김지하 등에 의해서 제3의 길을 걸었던 인물, 그리고 로컬리티, 지역성, 지역주의, 또 생명사상 등의 그걸 대변하는 이제 사상가로 평가 받아왔고, 지금도 뭐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남긴 말들이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어느한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생각이다. 이거는 은하적 소시러 같은 철학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한데요. 한국의 오랫동안 역사 속에 전한 언어에 대해서 정말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랑 같은 것도 풍요 같은 것도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이제 서사를 통해서 지금 한 스토리텔링이죠. 새롭게 전해줘야지 젊은 세대한테 먹힐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조선의 결에는 물동이의 모성과 밥상의 구성, 이 양친의 자손임에 틀림없다. 아주 멋진 말 남겼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과거에 우리 조선의 여인들이 보면 건더기도 그렇고 물동이를 이고 손도 안 받치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아이를 등에 업고 또 하나에는 앞에 안고 이고 안고 물동이 이고 그러면서도 그 물을 떠나르고 쓰러지지도 않고 물동이를 깨지도 않고 그런 오랫동안 체득된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의 감각, 체득된 몸의 감각. 그게 이제 지금으로 보면 김연아 같은 또 스포츠 선수들이 나오고, 그게 어디로 가냐? 화랑이라고 하는 그 기회, 그 화랑들이 익혔던 그 기회와 스킬과 테크닉들이 이 몸으로 유지된다. 피로 유지된단 말이죠. 이런 말을 하면서 이해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밥상의 부성이다. 이제 옛날에 밥상을 대감댁에 나르는 소동들,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밥상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그 대감댁에 밥상을 나르다가 쓰러지면 엉망이 되고 하면 쫓겨나거든요. 큰일 나죠. 그런데도 밥상을 머리에 이고 얼음을 이렇게 지치면서 얼음을 이렇게 지치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스포츠를 잘하고 하는 것도 오래된 전통에 나온 거다. 그게 우리의 선대의 그 밥상을 나르던 그 정도의 그 감각이 우리 몸속에 흘러내려오고 있다. 더 올라가면
신라 시대에 뭐 고대적이죠. 고대적의 풍류였고 또 풍류를 에토스로 삼던 화랑이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범부는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버트란드 러셀입니까? 러셀이 핵을 인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쓰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범부는 핵 반대를 했습니다. 핵을 손대면 안 된다. 핵 반대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남은 것 같은데 얼음을 거기 깨와서 우리가 뭐 쓰고 활용하면 좋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데에서도 이 얼음이 연다는 그런 것도 태양계 약속이다. 이게 동학의 시천주 조화정 할 때 정할 정자 시천주 조화정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얼음이 열고 태양빛이 비치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뭐 그 당시로도 상당한 해안이 있었던 그런 이제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부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필제의 후손입니다. 전필제 김종직의 후손이고 경주에 태어났죠. 네, 경주에 태어났고 그리고 젊은 날에 김계사라는 분한테 4세부터 13세까지 한문과 사서삼경을 수학했는데 이게 학력으로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그게 어떻게 했는지 이분은 일본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해서 아주 뭐 칸트 강의도 하고 칸트 탄신 몇 주년 이때 칸트 강의도 하고 또 주역 강의도 하고 동서철학이 아주 활동했던 분이에요. 특이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부를 할 때 보통 지아비 부자를 원래 어부가 할 때 어보를 읽어요. 남자의 미칭이거든요. 원래 범보로 읽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호를 범인들의 아버지격인 사람이 원래 범인이다 해서 범보로 했는데 그러니까 부자를 사람들이 범부 무릇 범인들의 지아비 같은 사람이다 해서 자꾸 부르니까 막 그래 범부로 쓰라 해서 범부로 불린 거예요. 원래 범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범부 선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계림학습 그때 국회의원 동네에서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됐고요. 이후에 이제 경주 계림학습 그 계림대학으로 불리는데 학장을 지냈습니다. 지금의 대구대학과 영남대학의 전신이죠. 대구대학이 청구대 합쳐 영남대학이 되니까 지금의 68년도 영남대학이 함양 부지로 옮겨서 현재 영남대학이 된 것도 이 계림학습과 관련이 깊습니다. 영남대학 도서관에 가시면 범부 문고가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 기증한 범부의 책들이 있고 제가 이전에 범부 책에 칼필 넘기면서 범부의 메모를 많이 모았어요. 짜투리 뭐 신문 쪼가리 책 쪼가리 온갖 쪼가리에다가 누워서 이렇게 메모했던 것들이 있어서 제가 연구실에 이렇게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아주 메모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네. 그 전에 이제 1897년에 이제 경주에 태어나서 이후에 백산상해 기미 유경장학생 1회생으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일본의 동양대 도요대학이라든지 뭐 교토대학의 탁월한 분들하고 교류를 했다. 제가 이걸 흔적을 찾으려고 교토대학, 도요대 다녀도 실제로 찾을 수 없어요. 그냥 청강을 했다든가 뭐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해방 전에 다솔사에 좀 계셨는데 다솔사에 최선이 뭡니까? 최범술 선생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고 근데 범술 선생이 쓴 다학 다의 차에 대한 이론은 거의 범술 선생의 차에 대한 이론은 최범술 전집에 나옵니다. 그건 거의 범부 선생 거를 거의 받들어서
그걸 많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토론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솔사에 일본에서 온 아주 스님들을 받아들여서 몇 날 며칠 강의도 했고, 뭐 그 정도로 불교의 이론에서 아주 명통했던 분입니다. 이 법무 선생님이. 이후에 이제 58년도에 건국대학에 정치철학 강좌를 개설합니다. 이때 김범린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그 당시에 뭐 내로라는 언론이라든지 다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강의록은 일부가 남아 있는데 뭐 그때 역학이라든지 음양론 오행상 사상에서 동방학 강좌가 남아 있는데 이종익 선생이 그 아드님이 이제 유명 불교학자죠.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종익 선생이 정년기념인가 퇴임기념 때 동방사당 강좌를 묻거든요. 거기에 범부 이야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학에 대한 강의도 들어가 있고. 그때 불행하게도 이분이 남긴 주영의 강의를 잘 하셨는데 원고가 통째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뭐 교정을 본다고 여기저기 둘러 읽다가 300매인가 한 500매 되는 분량이 있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여튼 이 강의록도 흩어지고 뭐 정리도 거의 되지 않은 걸 최근에 이제 좀 정리가 됐죠. 그 이후에 이제 5.16 군사정변 이후 5월 동지회 회장을 진행이 됐습니다. 5월 동지회 회장을 진행도 하고 그때 원로 자문 역할을 함석헌도 같이 했습니다. 함석헌도 같이 했고 이 본보수 된다고 또 대단히 실제로 신문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때 본부의 생각은 한국이 너무 부패해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래도 엘리트층에서 나라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분은 군인 정치를 옹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팩트로서 그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건국에 필요한 그 새마을운동도 본부가 먼저 주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 스님이 정언도 하셨고 또 이런 증거들이 있고 그 외에 국민윤리, 국민윤리가 서울대 황경식 교수 같은 분도 주장을 하고 했지만 이전에 본부가 국민윤리를 미리 이야기했어요. 제일 선두격인 분이에요. 그리고 풍류도, 국풍, 화랑도 같은 것을 건의했고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부 받아들인 것 같아요. 화랑 무공훈장이라든지 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노래를 보면 화랑도 빛나는 전통 이런 게 가사에 나옵니다. 또 화랑대가 설치되고 이런 화랑이란 말이 정부의 기조에 들어가는 것은 본부의 건의에 의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노래에 보면 나의 조국 76년 작사 작곡했죠. 삼국통일 이룩하는 화랑의 정신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치로 영광된 세족의 세계가 창조하여 이런 말들이 이제 본부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부가 실제로 지은 화랑외사에 화랑가가 들어있습니다. 48년에 지었죠. 예. 거기 보면 화랑이 피어 나라가 피어 화랑의 나라 영원한 꽃을 이런 등등 장부의 손길이 시원하거나 그래서 화랑과 그러니까 풍류 이거를 이제 결합을 하고 이걸 국민적인 에토스로서 다시 부활을 좀 시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화랑의 세 요소를 해서 화랑은 화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속적인 게 있다. 샤먼적인 거. 그 화랑은 일종의 샤먼 계통이고 국가의 큰 대사를 치를 때 산이라든 산악을 찾아가서 제사도 올리고 할 때 화랑들이 담당을 한 샤먼의 샤먼적인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예술적,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고 상무적, 군사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다. 이것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게 그런 세 가지 요소 결합하고 있는 것이 화랑도다. 화랑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위에 이제 풍류라고 하는 중간쯤에 보면 풍류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면에 본다면 신라 고대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풍류라는 걸 계속 이어받고 있다.
풍류도통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풍류도통론. 풍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화랑들이 누렸던 예술 감각, 또 예술 미학, 미적인 또 뭐 철학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뭐 본부도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신생국가의 한국이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해서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기까지 그 혁명 정권의 자신의 이상을 신생국가, 건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공을 기대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1년 전 65년도에 보면 우리는 경세가를 대망한다 이런 글을 씁니다. 짧은 글인데 거기에 금일의 한국은 과연 말 그대로 전에 없던 난국에 처한 형편이다. 이렇게도 비상한 난국인 신생국가로서 건국기인 지금 한 사람의 경세가가 보이지 않는 걸 한탄한다. 이게 저는 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치하고도 이게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이게 밑에 있는 강요들이라든지 그를 떠받드는 꿈들이 정치꾼들이 제대로 안 가는 같이 보인다 해서 아마 이렇게 하고 손을 떼고 1년 뒤에 돌아가셨으면 저는 뭐 잘 돌아가셨다 생각합니다. 그게 임발부가 됐다면은 또 뭐 사상도 좀 많은 부분 찌그러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뒤에 4쪽인데요. 본부는 효당체 범술, 범산군 범민가에서 삼범, 범부, 범술, 범산에서 이제 3범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시도 잘 썼고 글씨도 잘 썼습니다. 뭐 이런데 뭐 예술적 감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종의 사상가다. 그리고 정치 학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오히려 범부를 범부답게 만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독서력은 대단했습니다. 하루에 30권씩 30권 대체로. 그리고 한 달에 한 1000권 이상. 그 천하의 제일 가는 독서가인데 그래서 요 뒤에 보면 그 페이지가 어딘가 하면요. 8쪽에 잠깐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당시 그 국회의원 할 때 민에 당선돼 지낼 때 수행 비서를 지내는 김동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민한 한의 원장을 지내는데 그분이 내가 모신 본부라는 본부에서 지내는 회상의 기록에 보면 회상기에 보면 그래서 이분이 본부가 의사당에서 국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을에 청계천 길거리 서점에 들리시는데 그 이제 짊어지고 갈 만큼 지게가 타면 한 지게를 빌려서 주섬주섬 사서 이것도 가져가자 하면 이렇게 짊어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 하루에 30권 정도 독서를 하니까 놀랍다 생각해서 근데 이 어른이 진짜 읽는가 이거를 좀 살짝 테스트해보고 싶은 생각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줄 자기가 빌려서 몇 권 골라서 밑줄을 처음 읽고 난 뒤에 의심이 가는 대목을 이제 그 본부에게 물었습니다. 책 한 권을 근데 본부는 책 한 권을 한 5분이나 10분 되면 다 읽어버려요. 이렇게 훌훌훌 넘기고 다 읽어 또 보자. 또 훌훌훌 넘기고 머리가 좋았죠. 이 스캔을 해버리거든요. 판으로 그냥 찍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요게 요런 책에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하니까 그게 몇째 줄에 나오지. 그거는 이런 뜻이다. 다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이분 대단하다 싶어서 이분이 그냥 근성을 읽는 게 아니고 다 읽고 그 조목조목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한 달이면 1000여 권에 가까운 책을 보시고 참으로 굉장한 독서가였던 것이다. 그래서 시인 서정주입니다. 서정주가 돌아가실 때 하늘 아래 가장 명석한 머리 그리고 신라를 밝혀내고 신라의 그 제사를 지낼 만한 제주 초혼을 할 만한 그런 분이다 해서 신라의 제주께 돌아가셨다 해서 천하의 명석한 머리가 독서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앞에 다시 조금 가서 거기 빠진 거 뭐 등산도 좀 있고 풍경이 뭐 재미있으십니까? 예. 불행하게도 이 토종 사상가이기 때문에 제자가 없어요. 제자라는 아카데미전 내부에 있었다면은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학생이 있어가지고 녹취도 하고 기록을 좀 남기겠죠. 근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정리해 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이라고 뭐 요즘에 석박사 과정이라서 다 정리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보면 조교들이 정리해주고 원고도 봐주고 교정도 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지식의 전통에 보면 이 먹물의 전통에서는 계보가 있어서 이걸 전달해줄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도 지금 법무 집안도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없어. 이게 법무 집안에 계시면 좀 섭섭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소리를 했습니다. 그 법무 선생 외손자인 그 외손자 김뭡니까? 김정근 선생이 부산대 아주 도서관학과를 만드셔서 아주 글쓰기에도 해안이 있으셨고 독서치료 또 이런 것도 만드시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일주기에 제가 참석을 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유족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해봅시다. 뭐 법무 선생은 좀 참 시대의 천재 같은 분인데 이렇게 놓쳐서야 되겠냐 뭐 이런 말씀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불행한 것 중에 흩어진 강의록 다 흩어졌어요. 황산덕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 황산덕은 삼현학이라는 걸 혹시 아실 분이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삼현학 강의는 이 법무부가 했던 강의를 토대로 했는데도 어떻게 야속하게도 안 밝혀요. 밝히지도 않아. 이걸 나 법무 선생한테 들은 거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이거 막 지식이 좋을 거라고 각주도 안 달고 그냥 막 다 써버린 거예요. 섭섭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서문과 그의 자화상 또 어디다 국민을 세울 것인가 이런 데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 법무부한테 들었다 안 했습니다. 야속해요. 제가 야속하다 하면 듣고 이 유족들이라도 항의할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종희 불교학자고 전건국대 교수였고 동방사당 논조이고 간행사에 법무부 선생한테 들었다라 하는 걸 적은 것은 있지만 이 이종익 선생이 쓴 주역에 대한 개론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이건 저는 법무부 선생 거라고 생각해요. 법무부 선생이 강의한 걸 조금 자기가 정리했는데 왜 그렇게 이걸 법무부의 원고를 이렇게 그 내용적인 거죠. 내용에 대한 거를 왜 이렇게 안 밝혔을까? 좀 섭섭한 부분입니다. 그 이종익의 아드님 이지수 교수 인도에 공부했고 이분은 제 학부 때 강사로서 강의도 했고 저도 강의도 들은 분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중 숭실대 총장 지냈고 연변 과기대 부총장 지냈는데 모택동과 중국을 이야기한 이 부분은 법무부 선생이 강의한 데서 힌트를 얻었었다. 이 밝혔어요. 다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강의 노트에 토대해서 기초해서 적은 거지만은 야속하게도 다 달아나 버리고 없습니다. 이중의 모택동과 중국을 이야기하다 서문에는 자신의 백시 간지금 법무 강의를 빽빽하게 필기한 노트에 근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노트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 노트를 일부 찾아서 동국대에 계시던 불교학자가 돌아가시려면 제가 손이 빌면서 이거 좀 제발 우리한테 주면 책으로 내서 남기겠다 해서 일부는 강의록이 남아 있습니다. 강의록이 제가 낸 본부에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김용구 같은 그 언론입니다. 본부 김정설과 동방연애상서에 따르면 석천 오종식은 법무부의 강의의 주요 수강자이자 법무 사상의 수신자임에도 법무 영향을 밝히지 않았다고 일부러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좀 야속해요. 그래서 야속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오종식은 범부를 잊을 수 없는 사람, 뒤에서 감사진 형으로 묘사해 있는데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강의 원고 자체가 예컨대 건국대 부설 동방사상 연구 이루어진 역학광좌 기록자가 역학총론 10강을 정리한 500매 분량의 원고를 인쇄소에 넘기고 약속해놓고 강의 들었다는 사람들이 돌려보는데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에. 네. 또 어떤 강의는 범부 선생이 그때 뭐 이렇게 강의하러 가다가 어떤 원고를 옛날에 버스 위에 이렇게 얹어 실은 그 위에 얹어놓고는 그냥 내려버렸대요. 지금 같아 찾을 수 있지만 그래 사라진 원고 이래 사라지고 저래 사라지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이분이 또 제창했던 게 동방학이라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선학이라고 하는 것은 1930년대 제국주의 일본이 주창한 청구학. 청구학은 세계를 바라보고 일본이 세계에 가는 흐름에 한국이 들어오느라 망했지 않냐 하는 쪽에서 이렇게 청구학입니다. 그런 전통에 맞서서 비타협 민족주의 계열의 정인보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할 땐 조선학을 주창해요. 조선학. 그 다음에 일본인들은 동양학을 외쳤어요. 동양학은 일본학이라 좋을 만큼 서양에 맞서는 일본의 학문, 동양적 입장이 그게 동양학입니다.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범부 김정설이 동방학을 제창합니다. 동방학은 일본까지 다 오키나와까지 포함되고 저 시베리아 또 코카서스 그 위에 다 포함하는 사문들 전도를 다 포함하는 거대한 그겁니다. 서방에 대항하는 이제 동방학인데 이거는 최남선의 동방 그 개념하고도 약간의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쪽에 잠깐 보시면은 이분이 우리 문화의 특수성 논정 방법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자를 다 훔쳐가고 태워버리고 없애고 왜곡하고 광개토에 대한 비처럼 글자도 왜곡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없어진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없어진 자료를 탓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문화의 진면목을 정립을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오정론 혹은 오집론을 제창합니다. 거기에 박스로 되어 있는 도표를 보시면은 자 문정 문헌을 토대로 해서 밝혀야 된다. 문정론을 이야기해요. 그래야 뭐 문헌을 토대로 하면 되는 거고 물정 문헌이 안 되면 물정을 찾아라. 고적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오랄리티가 오랄 구술 전통으로 내려오는 구비설화 같은 거를 구비전설 이런 것을 조사해라. 그게 구정. 이분이 이제 그런 찾던 중에 우리가 뭡니까 국거리 장단 뭐 그런 국거리 장단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많이 찾아내요. 많이 찾아내고 또 사후 맞다는 이렇게 아기가 잘 맞는 거죠. 사방이 맞는 거. 그런 말도 툭 터지다. 뭐 이런 말들을 잘 귀하게 발굴해서 늘 많이 씁니다. 다음에 사정, 유섭이라든지 풍섭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유풍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집안에 예컨대 서예가라면은 서예 집안에 내는 유풍, 뭐 또 태계가라면 진성이시 가문에 들어오는 유풍, 뭐 이런 것들 또 건치 같은 뭐 안동것이고 건치 집안에 있는 유풍 이런 걸 잘 보고 그 집안에 있는 걸 보고 그 시대의 문화도 거슬러 가서 복원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혈정.
이래도 밝힐 수 없으면은 혈맥의 전도,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물동이의 모성과 뭐라 했습니까? 소바늘 밥상의 두성, 이런 그 피로 이어져오는 몸짓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눈짓이라든지 이런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뭐 5개도 안 된다. 저는 이제 여기에 하나 추가한다면 뭐 번번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무당할 때 무자, 무적, 샤먼들 전통을 존중하거든요. 뭐 동학도 샤먼들 전통에 나왔다. 그리고 신선선자, 동북아시아의 선을 산이에요. 산. 요거 산이고 요거 사람. 뭐뭐 하는 이 할 때 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이란 말이 이 최범술의 차를 강의하는데 많이 나옵니다. 산이. 범부도 화랑외사에 보면 산이가 나. 산이. 그 산이의 전통에 이게 사먼들이다. 사먼들은 이 산이 전통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선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혈정에다 무정 같은 것을 좀 보태면 좋겠다.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고대 쪽의 그 미적인 전통, 그 예술 철학, 또 문화 감각, 문화, 이 포괄하는 게 풍요도를 할 수 있다. 풍요도. 그게 풍요도입니다. 그건 여기 보면 본부가 말씀하신 거예요. 풍요도란 어떤 교단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명확한 경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정신이 우리의 혈맥 가운데 흘러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혈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의미로는 우리 민족이 순환과 실패의 역사를 겪어오면서도 오늘날까지 이만한 정신을 유지해온 것은 풍요도 정신이 우리 혈맥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랑외사에 보면요, 이것도 풍요도의 한 형태를 당신 나름대로 이렇게 부활시켜 놓은 거예요. 스토리텔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분이 이제 좋아했던 분이 한 2-3명 있는데, 물계자라고 하는 화랑, 물계자, 그리고 백결 선생을 좋아했어요. 백결 선생. 아주 그 부분의 스토리텔링을 아주 멋지게 스토리텔링 해놓으셨습니다. 가슴에 한이 많았고, 이런 분들은 당대에 뛰어난 분인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잘못 만나서 빛을 크게 못 봤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예컨대 역도 선수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은 10kg 드는 사람, 20kg 드는 사람이 있는데 100kg, 200kg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지상에. 그런데 이 물계자나 뭐 백결선 같은 탁월한 분들은 3,000kg, 2,000kg 들 수 있는 대단한 힘의 소유자인데, 그렇게 3,000kg 들어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드는 대회가 없으니까 대회에 나갈 수도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본부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나를 써줄 사람이 없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비애 같은 걸 빗대어서 표현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백결 선생의 씨 뿌리는 백결 선생을 보면 이 사람의 취미라고는 별다른 취미가 없어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첫째, 음악을 좋아했지만 날씨나 좋고 할 때는 문을 닫고 앉아서 검은고를 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음악을 해봤자 전혀 없었겠죠. 가끔 그는 큼지막한 망패를 메고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꽃씨를 따 모아가지고 꽃없는 들판이나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뿌리곤 하였다. 선생은 이 일을 무엇보다도 오히려 음악 이상으로 재미스럽게 생각했다. 이건 범부의 이야기지만 범부가 다릅니다. 이 망태기에 주목해 보십시오. 뒤에 최치원의 그 난랑비세는 호함 상교할 때 호함이라고 하는 망태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누가 뭣도 모르고 무슨 취미냐 물으면 그는, 야, 이게 지구 평천하야,
지고 평창에 다른 게 있냐? 내 입장에서는 꽃이 뿌리면 산천리 방방곡곡에 그 꽃이 피는 거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생에는 농담만 아니었다. 그러기에 수백 리길을 멀다 생각하고 꽃씨를 뿌려 다닐 때 많았다. 그리고 백결 선생이 망태를 메고 지나가는 곳마다 온갖 꽃이 다 피어난 것이었다. 나무나 꽃이 꽃없는 산, 그 중에 벌거벗겨진 산을 볼 때마다 박번이를 제쳐두고 사람들 불러가지고선 다 짚고는 길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을 벗겨두면 나라님이 걱정한 것처럼 산을 벗겨두면 산신님이 화를 낸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풍류가 딴 게 아니고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평천하고 다니는 것도 이것도 풍류로 본 거예요. 경세도 풍류로 본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거의 마무리 살짝 할까 싶은데요. 이분이 이제 김동리의 맏형이죠. 김동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동리가 다솔사 있을 때 아버지처럼 범부를 모시고, 야, 술 좀 사온다 하면 뭐 막걸리 가서 사오고, 물 따르라면 물 따르고, 찻잔 나르고, 그 동리가 정말 그 아이처럼, 아들처럼 그래 받들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다행히 제 은사가 이종우 교수였는데 이분이 범부의 제자입니다. 제가 이 책상 위에 학생 시절에 가보면 늘 책상 위에 범부의 원고를 계속 고쳐서 제가 고쳐둔 원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고치고 계셨어. 범부 원고를 이렇게 토시 하나 고쳐가면서 뭐 요건 요래 했으면 좋겠다. 또 그 밑에 이런 이완재 선생님이 또 제 은사고 해서 뭐 저까지 이렇게 맥이 닿는 것도 있습니다. 뭐 맥이라면 범부의 맥은 그렇게 또 닿는 부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이종우 선생님은 제가 학부시를 들었는데 범부 선생님을 가니까 이때 이종우 선생님이 범민이 많았어. 돈은 많았고 영덕인가 그쪽 출신이신데 서울대 철학과 다닐 때 다니실 때 경선 제국대죠. 그리고 나서 6.25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도 포탄이 총알이 날아갈 때 텐트를 쳐놓고도 야스버스 입고 계셨다더라고요. 그런데 실존주의가 유행할 때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고민이 많아서 범부를 만나니까 이 안광이 그냥 깜빡 가버리실 거예요. 딱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스승님 이름 딱 절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사람을 보면 아는 거죠. 딱 그 자리에 그냥 절을 하고 선생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계긴대학이 될 때도 만들어질 때도 교수로 참여해서 강의도 하셨고 이종우 선생님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동리는 친동생 김동리는 나는 백씨가 지상에서 두드러진 천재의 한 사람을 믿고 있다. 그에게서 만약 그의 천재를 뒷받침할 만한 건강과 의지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던들 그렇게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공자나 그리스도에 준하는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에게 인생과 우주의 근본이랄까 원리랄까 그런 것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언제나 즉석에서 동서의 모든 경제를 모조리 소화한 듯한 차원에서 직관적인 사례로 대답을 하고 했던 것이다. 이건 실제 경험에 나온 겁니다. 이것은 그의 강좌 따위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기억 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 이 정도 탁월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동리의 영향, 범부의 영향 때문에 동리 소설의 동기를 얻어서 쓴 게 있으면 가인의 후예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또 뭡니까? 그런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런 소설 작품들은 동리의 작품들은 범부에 나온 겁니다. 거의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정주의 시의 그 토속적인 정치 있는 구절들은 범부를 통해서 배웠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정주도 그리 수로를 합니다. 근데 뭐 경주에 기념관 하나 없잖아요. 그 섭섭해요. 경주란 지역도. 경주에 이렇게 뭐 독립모골 기념관 있지만은 범부 기념관 하나 못 만드냐. 그리고 동학하지만 이거는 김지하선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동학을 제대로 평가한 사람은 그 박명수 원광대 저하고 참 그분도 그걸 알아요. 동학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범부다. 그리고 그리고 이 범부가 그 동학이라고 하는 동학 속에 범부의 동학의 최재우 수훈의 선대가 그 건옥 누굽니까? 뭡니까? 건암체옥. 예, 죄송합니다. 이분이 올라가면 대산, 소산 그 계를 잇는 퇴계학 전통이 있습니다. 이됩니까? 영남학 전통이라고요. 그리고 전에 가간 동학을 영남의 퇴계 이학의 좌파라고 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걸 또 일본의 어떤 사상가를 내는 그 적었더라고. 제 제목은 퇴계 좌파 쪽에 영남의 좌파다. 그래서 그걸 평가할 필요 있습니다. 그 밑에서 장계양 같은 장씨 부인도 나옵니다. 아들이 가람이고 이현이 아들이잖아요. 이런 전통, 거기 여성학의 전통. 그래서 그 동학에서 여성을 존중하잖아요. 또 해월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그리고 원래 그 여인들 존중하잖아요. 예, 이런 전통이 이런 전통들 알아본 사람도 사실 최재우고 또 지하 선생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지하 선생이 영남이 묘하대. 영남하게 거기에 그 정지용 같은 그 모더니즘 전통도 거기서 흘러나온다. 동학에서 그런 전통이 영남학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지하 선생이 쓴 흰 그늘의 이야기라 하는 건요, 불연기연이라고 하는 그 통합적이고 올라가면 원효적인 전통에서 있습니다. 그 불연기연, 기연불연하는 전통이요. 그 누구한테 들었냐 그러니까 조동이란 데도 조동일 선생한테 그렇게 듣고 많은 영남학 이야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범부 이야기 듣고 동학 이야기 듣고 그래서 이제 지하 선생이 그런 것을 우리는 영남대에 와서 석좌 교수로도 강의하셨던 거예요. 뭐 이 정도로 하는데 마지막 그쪽에 보면은 그 지하 선생 이야기가 있고 그거하고 한 1분 내로 마치도록 하고 풍류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좀 재밌습니까? 네. 예, 그래도 뭐 좀 쉽게 와닿도록 하려고 제가 뭐 우스갯소리 섞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3의 길을 걸었던 사람, 이게 지하 선생의 한 말씀입니다. 네. 범부라는 사람 잘 봐야 해요. 자고 인터뷰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참 천재였다고. 풍요를 어떻게 해서 내가 녹화된 걸 가지고 있어요. 이분하고 대단한 거를. 풍요를 어떻게 해서 현대화해보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라 건국 초기에 국민윤리 같은 걸 보면 사랑도 풍요도 가득 나옵니다. 예. 그 밑에 이제 보면 또 그런 말 합니다. 해방 직후에 동방 르네상스와 함께 제3의 휴문이 제창합니다. 예. 일단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지하 선생님 생각이 좀 났어요.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10쪽에 가시면요. 이분이 이제 있던 시절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하고 엄청난 대립이 있고 정신분열 같은 게 있을 때 이 자신 스스로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그냥 생명과 국가가 나라가 잘 되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겠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지하도 잘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가 사실 영남대 와서 그게 이제 뭐 박근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역할이 변명을 좀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영남대에 있는 지식인들도
꼴도 안 볼라 했습니다. 그 지하 선생을. 쳐다도 안 볼랬다고요. 조선일보 글 썼다고. 예. 그래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동료들, 그다음에 서울대 공부했던 사람들도 꼴도 안 볼랬다고. 완전 벼랑에 몰리듯이 했다고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났던 거예요. 예. 그리고 통합의 메시지를 하려고 하면 영남과 호남이 만나야 된다고 했다고. 만나야 된다. 예. 짜갈라지면 안 된다 했다고요. 그럼 내가 선두격으로 욕을 하고 나 짓밟더라도 난 거기 가보겠다는 게 그 지하의 생각이죠. 사실 이 박명수도 잘 알고 있어요. 박명수 조금간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착하다 우하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은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문부가 제3의 길을 가고자 했던 그 부분은 지금도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통합하지 뭐가 통합되는 겁니까? 예,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상실한 한국 고향짝의 흔질라서 그 제가 붙인 겁니다. 박정희와 김범부라는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그 건국을 하고 나는데 그렇게 오랜 고향 상실에 대해서 그렇게 고향을 찾고 싶다는 거죠. 그 벨드린의 그 반평생 같은 고향, 디 하이마트하는 귀향이라는 시 한번 보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범부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다 해서 제가 논문에 벨드린의 그 디 하이마트하는 고향이라는 시를, 귀향 고향이라는 시를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범부를 기억하는 헌신했다. 자기 한반도에 내려온 고대적인 풍류도, 화랑, 그리고 경주가 있고 있지만 이런 정신들을 다시 발굴해서 그 속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3의 길이라는 것은 어느 쪽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나라가 잘 되는데 건실한 사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다. 자꾸 본부를 갖다 우익에 끌어들이려 해서 제가 좀 선을 그었어요. 뭐 잘하는 분들 이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장관 지냈던 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내가 술을 한 잔 먹고, 당신들은 내 손 끊는다. 본부를 그렇게 한마디로 우익의 표상으로 보냐?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나도 본부를 공부한 학자로서 그렇게 한다면 나는 본부 연구 안 하겠다. 때려치우겠다. 뭐 그런 소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제법 깁니다. 근데 앞에 저는 이제 애당초 풍류 사상을 조명을 하려고 그러면 신라 사상사라고 하는데 위치를 시키고 하면 좋겠다 해서 앞부분에 신라 이야기 좀 나옵니다. 그럼 빼버리고 18쪽에 보면 풍류, 신라인의 머스크바 미학, 동학과 범부 김정설 참고하여 그 부분에도 다 뭐 읽고 그렇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류하면은 글자는 되게 쉬워요. 바람, 풍, 흐를, 유. 바람과 흐름. 근데 해석을 하려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원래 풍류라는 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많이 쓰고 뭐 이래저래 여러 맥락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쓰는 사람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또 바람풍자 하나만 하더라도 원래 풍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그 고대는 신과 인간의 사이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주는 말도 있고 또 어떨 경우에는 풍속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노래를 상징하는 것도 있고 국풍, 뭐 전날의 노래 전풍, 뭐 민요를 이야기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떨 땐 스타일을 이야기할 때 있고 무슨 프랑스 풍이다 그리고 뭐 또 풍은 또 바람이 들어서 이렇게 풍을 맞았다 이런 경우도 쓰잖아요.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전화까지 하고 이때 바람도 써요. 이게 되게 넓습니다. 넓은데 그래서 이제 풍류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현대인이 따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풍류라는 단서는 어디 있느냐? 19쪽에 보면요. 난랑비서에는 난랑비서를 그 대부분이 이제 이게 뭐 난랑비서 하면 이거 서문으로 하는데 뭐 서문은 맞습니다. 그래서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형식이에요. 서문이란 말부터 뒤에 말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본문격인 걸 다 써놓고 비문 같은 비를 다 써놓고 이 역에 대한 압축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하는데 짧게 쓰는 게 보통 서라 그럽니다.
폐계가 성악십도를 바쳤을 때 12개의 압축된 사상사를 딱 정리한 걸 12개를 선조에게 바치죠. 68세 때 17살 소년왕에게. 그러고 나서 성악십도를 바치는 서 해가지고는 앞에 길게 씁니다. 예. 예. 그런데 나는 이름이고 랑은 화랑입니다. 화랑, 난을 위해서 비문을 썼는데 비문을 쓰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 서문적인 걸 쓴 거예요. 그거만 남아 있습니다. 난랑비의 본문은 없고 비서만 남아 있다. 거기에 이제 귀한 구절이 오는데 저도 이 부분을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현묘한도가 있으니 구교 현묘지도 왈풍묘 범부선생은 현묘라는 말을 되게 깊이 있게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여러 가지 표현법인데 왜 현묘, 거칼현, 묘할 묘자를 했냐. 다의 노장적인 이야기죠. 노자 현지, 우현, 중묘지도 해서 노자 제1장에 왕필본 1장이 나오잖아요. 또 묘라는 글자도 이게 되게 귀한 글자입니다. 묘라고 하는 것은 계진여변의 작을 소자죠. 그래서 옛날에 뭐 전족의 전통도 있고 중국에 뭐 그런 게 있지만 일단 호리호리하게 생긴 여성이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아주 참 묘하다. 그래서 지금도 뭐 묘하다 쓰면 현대 중국 씁니다. 묘하다. 묘. 그런데 왜 현묘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이래저래 풀이한 것도 있고 현묘지도를 풍묘라고 한다. 풍묘. 그 다음에 이를 일으킨 연원, 그 설교, 가르침을 말하는 설자가 틀렸네. 베풀 설자입니다. 어딘이 잘했겠습니까? 설교. 가르침을 베푼, 가르침을 이렇게 만들어낸 연원, 선사. 선사는 어렵습니다. 옛날에 신선들, 고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지, 선도에 대한 적은 책을 이야기하는 건지, 다를 포괄할 수도 있고 한데, 선사, 일단 책으로 보면, 선가사서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근본적으로 유불도 3교를 포함 3교. 저는 이미 자체 내에 머금고 있다 이렇게 봤지만,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범부 선생은 포함이라고 하는 거는 믹스된 거, 우리가 하이브리드, 퓨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유불도를 다 담아낼 큼직한 아까 망태기처럼 큼직한 그릇같이 뭘 다 담아낼 그게 이미 실려 있다는 그 그릇 속에 유불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비슷한 것도 있다 하는 거지. 그래서 포함이란 말을 되게 면밀하게 이해하고 이 포함이란 두 글자를 현묘라든지 이런 글자들을 잘못 해석하면 영 다른 길로 가게 된다. 해가지고 잘 해석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포함 3교. 3교는 유불선이죠. 3교. 접하군생. 접하군. 이 말도 치아 선생도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이 접하군생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 원효 같은 귀일심원이 요익중생에서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서 중생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라. 요익. 요익 중생, 접하 군생이나 요익 중생이나 이런 것들은 고대부터 쭉 내려오면 뒤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접하 군생. 그래서 이제 무생명들과 접하면서 교화한다. 소통도 하고 교화한다. 가르치고 교화한다. 그러는데 이런 전통은 오랜 전통으로 쭉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에도
동학의 그 조직을 포화적으로 하는 것도 이게 포함상계 포, 접하군성의 접, 여기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거는, 자, 풍요도에 대한 설명을 포함 삼교, 접하군성, 물론 삼교라는 건 뭐 유교, 불교, 도교, 유교, 불교, 선교 이런 전통과 비슷한 게 이미 신라에 있었다는 거죠. 이미 포함하고, 포함이란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 일종의 그 큰 개념, 뭐 에피스테메를 할 수도 있고, 텍스트, 메타 텍스트, 개별 텍스트를 다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텍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한 그 19쪽에 넉넉한 문화의 가슴이다. 품. 범부는 요래 어리무던한 품이란 범부 선생 자체가 어리무던한 품이라고 그게 30쪽에 있습니다. 그걸 어리무던한 품이라고 표현한 걸 제가 좀 빌어온 겁니다. 어리무던한 품, 어리무던하다 할 때 융통성 있게, 포용력 있게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품, 그런 정신이 있다. 제가 양주란데 이제 최치원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양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양주란에 있는데 그 당시 양주라는 데는 거기서 이제 어린 조기 유학을 가가지고 출세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마라. 아버지가 그런 경고도 듣고 하면서 갔죠. 젊은 날에 관료가 되죠. 근데 양주라는 지역에는 오만 여기저기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여러 그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그 융통 어리무던한 품, 문화의 품 같은 것을 느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치원 인물은 뭡니까 그 진골이었죠. 성골이 아니고. 그래서 계급도 기척 좀 낮아요. 빙빙 떠돌면서 여기저기 최치원의 흔적이 다 남아있죠. 해운대도 해운도 최치원이 오고요. 그래서 아마 해인사, 합천 해인사에 만년에 귀가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돌아가셔도 뭐 화장을 했든지 무덤도 하나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없고. 뭐 추가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성덕대왕 신종 명문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포함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무릇 지극한 도는 형상의 밖을 부지도 포함의 형상의회, 형상지회, 지지불능 견기원, 대엄진동의 천지지간, 청지불능 문기한, 뭐 이렇게 해서 이때 포함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무릇 지극한 도는 형상의 밖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릴 수 없고 뭐 이런 건 노자에 나온 걸 봤지만 여기도 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최치원의 정신과 거의 통합니다. 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포함이라는 정신을 신라라는 문맥에 좀 더 살펴보면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그 20쪽에 보면 난랑비서와 성덕대와 신종 비문을 이렇게 대비시켜보면 현묘지도라고 하는 건 성덕장 비문에는 지도라고 이렇게 나오고 포함상교는 신뢰 포함상교가 요게 성덕대왕 신종 명문에는 포함의 형상지회 일성지 원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군생, 접하군생이 나오고 성덕대왕 신종 명문에는 군생이란 말이 여기 나옵니다. 이런 게 당시에 보통 이렇게 유포되던 하나의 문법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제가 또 찾아놨어요. 제가 뭐 하도 할 일이 없고 이래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당시에 당나라 수도 장안 대진사에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가 있습니다. 최치원이 유학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비석이에요. 거기에 이거 원문을 보니까 영효, 도경, 묘유, 현묘할 때 묘유, 현추, 조화, 원풍, 풍 이런 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상상력의 끈입니다. 상상력을 좀 펼쳐보면 중국에 있을 때부터
최치원이 이런 말들이 친수각이 있지 않았던가. 그래서 난남 비서했을 때 반영이 됐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쪽에 제가 백결 선생의 망태, 또 포대기, 포가 원래 감싸는 뭐 포대기가 더 감싸는 거예요. 포자가. 예. 그래서 뭔가 이거를 망태같이 이렇게 껴안는 거. 25쪽에 있습니다. 제천의 접하군생, 무생명체에 응접하여 교화한다. 원효는 요익중생, 거기 나오죠. 귀일신원이 요익중생. 귀일신원.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서 요익중생, 묻 생명들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한다. 접하군생이랑 거의 맥락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뭐 고조선 상국유사 고조선소의 홍익인간, 이것도 비슷하죠. 인간이라는 것도 사람이 휴맨이 아니고 사람과 인간세, 세속계 이런 거지. 인간 세상이 인간세, 장자에 나오는 인간세와 같은 건 인간세. 그래서 홍익 인간의 인간은 홍익이나 요익이나 접하나 다 무생명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리필, 보태주는 정신. 요게 홍익 인간을 어떤 일본 유학생이 쓴 걸 보니까 딱 와닿더라고요. 자기가 식당에 가니까 아줌마들을 좀 이제 몇 번가 사귀 오면, 아유, 총각 왔냐, 유학한다 고생 많지 하면서 무한리필을 계속 더 먹도록 주고 또 주고, 집에 가서 먹으라 반찬도 싸주고 해서 홍익 인간은 무한리필 정신 아닌가, 이걸 딱 정리했더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한국인들 전의 사회니까 뭐 자꾸 주잖아요. 주고 또 줄게. 네. 무한리필의 정신이다. 퇴계 선생은 구인 구물, 퇴계 가문에 나옵니다. 기어가서라도 사람들 구하라. 네? 구하라. 재물 있으면 베풀어서 남들 살려라. 그게 나중에 순환에 다 오는 그 형식이 된다. 뭐 그런 말씀하고, 또 해월체시형의 경물의 정신, 네. 삼경으로 경물, 물건 공개하라 하는 거. 또 정상 강일주의 해원상생, 채부자의 공생의 정신, 다 저는 이렇게 쭉 흘러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부로 좀 돌아와서 거기에 하나 빠뜨리 있습니다. 이건 지하 선생이, 김지하 선생이 아주 그 해안이 있습니다. 아주 바라보는 눈이 특별나서, 그게 귀경, 원효의 귀경 사상, 그 27조에 있습니다. 대성기신론서 귀경계에 나오는 귀경을 귀명으로 부렸다. 그 일심의 그런 생명으로 가지고 생명 사상할 때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귀경하면 그 귀경할 때 귀명, 생명이다.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한 해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귀명은 그 근본,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기 때문에 귀명이 된다. 일심의 근원, 그건 생명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접하군생. 그 풍요라고 하는 거는 이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원예도 있고, 뭐 여기 흩어져 있는 걸 우리가 한번 다 모아서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치원이 한 뭡니까? 상계사에 가면 정갈 상계사에 공탑비가 있죠. 네, 공탑비. 상계사에 무슨 공탑비? 제가 여기 자료에 몇 쪽인지 한번 보자. 잠깐만요.
진감선사, 송덕비, 공탁비를 하는데 그게 30쪽 있습니다. 그게 풍류를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한 문장입니다. 풍류가 어리무던한 품, 생명체를 빼앗는 그런 품, 그런 가슴이죠. 문화의 가슴이라 생각하는데요. 문화의 가슴, 가슴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진강궁사 쌍계사에 가보면 그게 거의 뭐 쪼개지고 부러질 정도가 돼서 그때 빨치산들하고 이 총격전을 하면서 총에 맞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쇠로 이렇게 감싸놨죠. 그 첫 구절입니다. 예, 부도 불원인 중령이 나오죠. 사람의 도는 도로부터 멀지 않다는데 대저도는 사람으로부터 멀지 않다. 임무이국 사람들에게 이국 그 다른 나라는 게 없다. 타국과 타향이라는 게 없다. 예, 소위 동인지자. 그래서 동인 당시에 동쪽인은 신라였죠. 계림이죠. 신라 사람이면서도 위유위석 필야. 네, 필야. 유자도 되고 불자도 되고 물론 지금 같으면 크리스찬도 되고 뭐도 되고 뭐 다 되겠죠. 유자도 되고 불자도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그리하여 서부 대양, 서쪽으로 대양을 건너가서 나란다 대양 인도로 가고 했죠. 이중 통역, 그러니까 중력 종합, 참 눈물 나는 구절입니다. 이중, 삼중의 통역을 하더라도 학문에 종사했던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다문화적인 여러 문화를 껴안으면서도 교류도 하고 그때 코스모폴리탄인 해초스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풍류에는 그런 코스모폴리탄적인 정신이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덕대왕 신종 보면 도는 이 형상의 바깥까지도 껴안는다. 그 형상이라는 신라도 좋아요. 신라의 밖도 껴안고 보이는 것, 그 밖에 있는 보이지 않는 추상도 껴안는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의 세계인 해초에도 무예물을 노래하고 춤추던 원융의 정신에도 어리무던한 그 풍류의 품, 어리무던한 문화의 가슴이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어받아서 범부 선생이 경주의 오능을 순례합니다. 그게 보면 글쎄 짤막 칼럼인데 그게 어리무던한 품이라는 말이라 제가 눈이 확 뜨였습니다. 풍류도 하는 거는 이런 어리무던한 에토스를 갖는 것, 그것도 풍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풍류라는 게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지금 그렇게 보는 게 그게 아니고 문화의 하나의 그 그릇, 문화를 담아낸 그릇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철학에 말하는 에피스테미, 개념이다. 중요한 하나의 형식이고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화 속에 묘미 있는 능제 31쪽에 있습니다. 조화 속에 묘미 있는 능제, 그 조화 속에 들어있는 어리무던한 품, 묘미 있는, 이게 현묘의 도가 아닌가. 묘미 있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찍은 사진 있는데 경주의 그 오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름을 보면서 이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안 만들고 비슷하게 조금 삐딱하게 하면서도 굴곡을 두고 차이를 두는 거예요. 예, 지하 선생 그걸 보면서 엇박자, 엇이란 글자에 주목해요. 풍류에도 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 첨성대도 보면 쌓을 때 보면 약간 이렇게 똑바로 쌓는 게 약간 삐딱한 듯 하면서 벽돌 같은 것도 이렇게 약간 어긋나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옛날 선비들 보면 모자를 똑바로 의관을 정제하고 살짝 모자를 빼딱하게 쓴대요. 빼딱. 그게 엇갈리게. 장구나 북을 칠 때도 치다가 약간 엇갈린 듯 하는 것. 얼수할 때도 이렇게 그런 것도 주고받는 사이가 있듯이 뭔가 이렇게 생명력을 불어오는 그 틈새 같은 그런 것도 말하자면 풍류죠. 풍류인데 그게 이제 뒤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33쪽에 불연기연 동학에 보면 동학에 삼령가라는 게 있고 최재호는 불연기연 이야기했고 원효는 금강산매경소에서 무리지 지리 불연지 대연
불연지대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간 동학의 불연기연 정신은 원효에 닿고 또 원효가 쓴 개념들은 장자에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도 그러함을 알지 못한다. 그것을 도라고 한다. 그게 32쪽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데 꽃이 피고 개화가 되고 구름이 흐르고 또 봄이 되면 뭐 일찍 제비도 돌아오고 뭔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된다. 그게 도다.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원효에도 그 무리지질이 이치가 아닌 듯한데 그게 지극한 이치다. 예, 그 다음에 불연지대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게 있었구나. 예, 그게 불연대연이거든. 요게 최저로 내려가면 불연기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이 그런 거요 하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은데 그런 거다. 요거를 이제 김지아 선생 지아 같은 경우는 흰 음양 논리를 봅니다. 안 그런데 그렇다 양, 흰 양, 그늘 그림자, 이렇게 음양 관계로 이렇게 율렬한 음양 관계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풍류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데 또 하나 34쪽에 보면은 저는 또 풍류를 어디서 보는가 하면요. 그 천년의 미소라고 하는 일명 주토 영묘사에 출제된 와단 조각 있죠. 여기 얼굴이 보면 이렇게 찡긋 웃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웃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촌진한 웃음인데도 이 토속의 그 신라인들의 정치가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할매 부처. 예, 여기 남산 불국 숯불좌성인데 이게 간다라에 출발해서 돈황을 거쳐서 이렇게 한반도에 오면 신라인들의 할매 얼굴을 닮은 게 들어옵니다. 이것도 신라인들의 풍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한 것을 정리를 하면은 풍류는 포함 상교할 때 포함이라든지 접하군생할 때 접하라든지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 명에 보면은 포함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그런 그 넉넉한 추상이든 구상이든 또 신라든 신라밖이든 이런 것을 껴안는 넉넉한 의리무던한 문화의 가슴이다. 문화의 가슴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천년을 지니면서도 이 아라비아 상인들도 받아들이고 이런저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는 마치 조각보같이 조각조각 짜투리를 모아가지고 짜깁기를 하면 그게 하나 대단한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 맥락들을 다 받아들이는 의리무던한 문화의 가슴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걸 발견한 게 동화도 있지만 범부 선생이 발견을 했고 그게 대단한 우리가 한반도가 통일이 되든 세계적으로 나가든 이런 풍류의 정신, 포함상교, 그리고 접하군생 이런 이제 정신을 아는 우리만의 그 미학, 또 철학, 예술 철학 이걸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김지아 같은 분은 또 이런 부분을 잘 알아들었어요. 흰 그늘의 미학은 적어도 저는 풍류라고 생각합니다. 흰 그늘의 미학. 왜 그늘이 있어야 되느냐? 지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입체적인 공간을 만든다. 입체화시키지 않은 생명력이 나올 데가 없다. 평면에서 무슨 생명이 나오냐? 입체화될 때 그래서 소통의 공간이 생기고 뭔가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존재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 마치고요. 뭐 중간에 해프닝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질문이 있으면 좀 받고 저도 뭐 최제목 네가 이야기하는 풍류가 맞냐?
그렇게 물으면 저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는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